안녕하십니까.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 지역사회복지론 B형 문제고요. 전반부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의 문제가 2교시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오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은 여러분들이 전략 영역으로 삼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두 영역이 있죠. 실천론과 기술론을 전략 영역으로 삼는 것이 출제 경향에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실천론과 기술론은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속성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곰곰이 쳐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투입 산출과 연관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와 다른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좀 5번 지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아시죠? 지역아동센터는 일종의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방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데 투입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그 사업에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가 얼마가 들어갔고 센터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아동의 학교 출석률이 나오거든요. 이 학교라는 말을 썼어요. 즉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학교라고 한다면 초등학교가 되겠죠. 이 초등학교의 학교 출석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센터의 규모입니다. 센터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가를 할 때 1차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가 뭐냐? 이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 아동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임했느냐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투입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1차 평가라고 한다면 1차 평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수 여기에 투입된 자원봉사자 수도 1차 평가의 성격이 있겠습니다. 1차적 평가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의 종사자 수도 마찬가지 1차 평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학교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의 출석률이 높아졌느냐 그게 바로 2차적인 평가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1차에 대한 파급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2차적 평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센터의 규모도 지역아동센터를 보고 있는 거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규모는 1차적 평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센터의 규모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투입된 인원이라든지 인원수, 그 다음에 투입 예산, 그 다음 종사자 수, 센터의 종사자 수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한다면 1차적이라 할 수 있고 아동의 학교의 출석률이 얼마나 올라졌느냐, 향상됐느냐 그런 것들은 2차적인 의미의 평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4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체 지문을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차적인 평가의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인 2차적인 2차적인 평가의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성격이 다른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 주민의 불만이 있으면 그걸 집약해야 합니다. 불만 집약 맞습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보류될 수 있다. 아니죠. 지역사회 역량이 얼마가 되는지, 지역사회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탐색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합니다. 달성하려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건데요. 그 목표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도 계획 수립이란 것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한다.
주민 참여와 연관성이 있죠.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배우셨죠.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풀뿌리 지도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풀뿌리 지도자, 토착적 지도자를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지문을 어떻게 고치고 싶으십니까?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능력 탐색은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보류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서 2번이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공식적인 전문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틀렸고요. 자, 지역사회 자체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수단이 될 수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은 바로 실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사회 보호는 시설 보호의 강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다. 시설 보호의 문제점이에요. 시설 보호의 문제점, 한계를 인식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호다. 인식하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보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민간 조직이 아닌 공공조직을 통하여 달성되는 영역이다. 지역사회 조직사업,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협력에 입각합니다. 즉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틀렸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개발을 지사계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지사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죠? 협동입니다. 뭐라고요? 협동이라고요. 따라서 협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사회적 관계를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옳은 것 찾기였죠?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하나하나 짚어드렸어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받아쓰기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나왔어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형태의 학자인데요. 이번에 등장했으니까 이제는 테일러 로버츠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중에 테일러와 로버츠가 이야기한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박스형의 문제인데요. 로스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분화했어요. 나누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나번에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요, 후원자의 의사결정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결정 영향 정도입니다. 의사결정의 권한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입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여기서 후원자라 하면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후원자는 자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그 다음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할게요. 연계가 있습니다. 연계, 그 다음에 지사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 강화가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 강화, 권력이란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로스만의 사행과 유사하다, 사회행동과 유사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가지를 했어요. 1번 프로그램 개발과 조정, 2번 계획, 3번 지역사회 연계, 4번 지역사회 개발, 5번 정치적 권력 강화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다 다릅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다 다른데요.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후원자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100%,
후원자가 100%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한다.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100%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연계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중간 역할이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50%씩 갖습니다. 클라이언트 50%, 후원자 50%가 됩니다. 자, 계획은 자원이 세우죠. 계획은 자원이 세우는 거예요. 즉 후원자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자가 8분의 7을 가져갑니다. 후원자가 8분의 7을 가져간다.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참여, 전체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한데요. 이 지역사회 개발은 클라이언트가 8분의 7을 가져갑니다. 8분의 7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모델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지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로스만의 사회행동 모델과 유사하나요? 네, 유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 있습니다. 연계의 동그라미요. 연계가 가운데 있죠. 50%씩 가져갑니다. 후원자가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 아닙니다. 각각 50%씩 가져갑니다. 각각 50%씩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50, 그 다음에 후원자 50. 그게 바로 연계 모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의 라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가번 지문은 맞습니까? 네, 3가지 모델을 분화해서 5가지로 구분했고 이 모델은 의사결정 영향 정도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한 것을 말씀드렸고 정치적 권력 강화는 사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처음 출제된 패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4번의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연역이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이란 게 있는데요.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생활보호법이 61년에 제정되고요. 이 60년대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연도가 언제입니까? 2000년이죠. 2000년 10월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답노트 하세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2000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광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시도에 있는 겁니다.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도에 있는 게 광역자활센터입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다. 거의 모두 다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10개 광역시도에 있었습니다. 10개 시도라고 하시면 돼요. 10개의 시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협의체인, 민과 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관협의체인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민관의 관은 지자체의 장이에요. 시군구청장, 지자체의 장이 되고요. 민은 자활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직업안정기관도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활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는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 계층만 해당되나요? 아니죠.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조건부 수급자도 들어갑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근로조건부 수급자도 들어간다고요. 근로조건부 수급자도 들어가고 물론 차상위자도 들어갑니다. 차상위자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일반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기초수급자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근로조건부 수급자는 의무 참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시설수급자도 있고요. 시설에 있는 기초수급자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특례자도 있습니다. 급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라는데요. 자활급여특례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 모두가 자활사업 참여자가 돼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만 해당된다 그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 1번과 2번 지문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번 지문의 자활사업으로 옳은 것을 찾은 것은 3번이 옳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활사업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 강조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 문제인데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시면 답이 보입니다.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정이란 걸 해요.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확인한 변수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된다 했습니다. A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에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줄, 지역부녀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동주민센터, 후원금을 지원하는 종교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지역부녀회와 동주민센터와 종교단체를 확인했네요. 이게 바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들입니다. 서비스 전달 조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조직을 변수로 확인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지문을 하나하나 끊어서 꼼꼼히 읽어 나가시면 답이 보인다 했습니다. 사람을 본 것도 아닙니다. 사회 문제를 본 것도 아니고 가치나 자원의 유용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서비스 전달 조직 3군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6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7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개발 방법은 뭐냐? 보시면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케팅의 문제인데 행정론에도 나오잖아요. 자원개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용한다. 기업의 동그라미요.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서 상품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기업이 계속 나오고 있죠. 사회복지기관의 자원개발에도 기여하며 사회공헌 활동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사회공헌 활동한다는 거죠? 기업체가 한다는 겁니다. 기업체가 바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그게 바로 공익을 위한 겁니다. 뭘 위한 거다? 공익을 위한 것.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데요. 코즈 마케팅은 좁게는 공익 연계 캠페인이라고 해요. 공익 연계 마케팅이라고 해서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익 연계 마케팅이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는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3번째 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서 찾으셔야 돼요. 사회공헌 활동이 바로 공익 연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어떠한 기업이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에 많은 후원을 한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익을 위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이 되겠죠? 자, 2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돼요. DM 발송은 우편 발송이 되고요. 네트워크나 자동응답 시스템, ARS, 전화를 이용하는 거죠. 공동모금,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해결해 드렸고요. 이제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건데요.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는 방법, 문제 규명의 밑줄이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지역사회 행동을 위하여 어젠다로 채택한다. 어젠다 채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지역사회 행동을 위한, 사회행동을 위한 어젠다로 채택한다. 이걸 우리가 공공어젠다라고 하죠. 공공의제라고 해요. 공공의제로 채택하는 것. 문제 규명하는 방법 맞습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지역사회 지도자, 공직자, 토착주민, 지역운동가 등 유력한 인사의 인식은 배제해요. 그렇지 않죠. 지역사회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공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나 지역운동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인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유력 인사의 인식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답 노트가 끝나게 됩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의 노력을 찾아본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결을 위한 장애 요인과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는지, 문제의 지속 요인,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문제 규명하는 방법 중에 있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참고 문헌이나
전공서적이나 수험서를 읽어 나간다는 기분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문제의 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맞추라고 출제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일종의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면서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답을 처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이것은 여러분들을 맞추라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도 사례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피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평가에 대비하여 첫 번째 힌트,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준비를 위한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 작성, 이게 2번이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에 좀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문서 정리에 3이라고 쓰시고요.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역할 분담에 4라고 쓰시고요. 이는 사회복지관이 우수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의 키워드를 보세요. 업무를 조정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 작성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면 피사회복지사는 바로 슈퍼바이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피사회복지사는 일반 사회복지사,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바로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어떤 사람은 계획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계획을 작성했다라고 하는 거. 계획표를 작성했다. 이건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이 전체를 다 보셔야죠. 업무를 조정하면서 계획표를 작성하고 문서를 정리하고 역할을 다 분담해줬다. 바로 이게 행정가로서의 슈퍼바이저 역할이죠. 행정적인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행정적인 슈퍼비전이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정적인 업무다. 사회복지사의 행정적인 업무도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직접 만나는 사회복지사도 있지만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행정적인 파트, 중간관리자로서 행정적인 파트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9번의 답은 이러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죠. 조직가나 분석가나 치료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10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국어처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끼리 서로 모아져 있는 공동체와 유사한 공동체 내부라 있습니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있습니다. 자, 공동체 내부,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지리적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있겠죠. 그래서 지리적인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네, 외국인 노동자만의 정체성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관심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의 관심이 있는 결속체를 공동체랍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이 늘어난다. 상호작용이 증진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속체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비공식적 특성은 바로 인간적 관계, 인간관계적인 측면입니다. 인간관계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비공식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10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별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러한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11번의 답, 10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역사 문제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고쳐야 될 것이 이 라번 지문을 고쳐주세요. 기출문제에서는
1990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번 1950년대입니다. 외국 공공원조단체 한국연합회 조직 카바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카바입니다. 그런데요, 카바는 공공원조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 민간원조단체입니다. 외국 민간원조단체, 외국 민간원조단체의 연합회가 바로 카바가 됩니다. 그것이 조직된 시기는 50년대는 맞습니다. 한국전쟁 후에 52년경에 만들어지는데요. 공공이 아니어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최초의 사회복지관이 건립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화여자관 1921년 태화사회관을 생각해 내시면 돼요. 50년대, 60년대 가번은 공공 때문에 틀렸고 나번은 60년대라 해서 틀렸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은 1992년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 틀렸습니다. 1990년대입니다. 16개 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은 1997년에 제정됩니다. 1997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고 그 이듬해인 1998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6개 시도에 모금회입니다. 모금회가 16개 시도에 설립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90년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1998년이니까요. 자, 그래서 90년대라고 고쳐주시고요. 라번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11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12번 문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의 동그라미요. 옹호를 할 때 옹호의 구체적 전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옹호라고 하는 것은 대변하는 겁니다. 상당히 단호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게 옹호라고 해요. 그렇죠? 자, 설득 옹호입니다. 증언 청취 옹호입니다. 표적을 난처하게 하는 거, 네, 옹호입니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거, 옹호입니다. 의뢰가 있습니다. 의뢰가 무엇입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연계기술에 가깝습니다. 연계기술,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연계기술이 가까워요. 지역사회 복지의 기술에 옹호기술, 임파워먼트 기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기술, 연계기술, 조직화기술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연계기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1번부터 4번까지를 다시 보세요. 옹호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복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클라이언트, 지역 주민이나 지역사회를 뭐 하는 거죠? 지역사회의 정당성을 주장해 주는 겁니다. 정당성을 주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주장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주장해 주는 것을 옹호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증언을 청취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더 증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클라이언트가, 이 지역 주민이, 이 지역사회가 왜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러한 증언이 있을 때 그걸 청취해야 될 것이고, 표적, 상대 표적이죠. 그것을 난처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서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는 옹호의 구체적인 전술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의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2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한번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언어의 뉘앙스로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알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읽어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80% 정도 이해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12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했고요.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 법제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읍면동에 복지위원이 있고요. 임기는 3년으로 합니다. 맞습니다.
임기 2년짜리가 많은데요. 임기 3년짜리가 드물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3년입니다. 복지위원 임기 3년입니다. 4번 보세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업이체, 시군구에 있는 거죠. 지역사회복지업이체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몇 년이다? 2년입니다. 근데 공무원을 제외했다 그랬죠. 공무원의 임기는 뭘까요? 재임기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이 바로 임기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몇 년마다 하죠?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탁 계약 기간은 3년 이내가 아니라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년 이내가 아니라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이내의 위탁기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의 2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21조의 2. 시행규칙 21조의 2에 보면 이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3번에서 잘못된 부분은 5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론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문제풀이였습니다. 좀 어렵게 문제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냥 국어처럼 쭉 읽으면 답이 나오는 것도 있었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조절됩니다. 난이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공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너무 쉬운 것만 보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 있게 골고루 섞여져 있는 문제를 보시는 것이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좋은 학습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N은 14번부터서 마지막 2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